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그들이라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앞으로도 저나 제 동생이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맞고요.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요. 22년, 23년까지 해서 거의 4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살짝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머리를 살짝 들고 있죠. 보이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 내년까지 가면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아니고 대략 이런 식으로 물결을 치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언제 팔아요? 많이 오르면 팔아야겠죠. 근데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 언저리. 과거 18년도에 그랬고요. 22년도에도 대략 40% 언저리까지 내려왔던 그 히스토리가 있죠.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 44%부터 적당히 팔고 있어야 된다. 이때가 저희가 슬슬 분할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9,141억 원이 들어옵니다. 항상 블랙락이 1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 블랙락이 들어왔고 13일 연속으로 들어왔었다. 이더리움은 무려 16거래일 연속 순유입. 이 정도면 거의 기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역시 블랙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빨간불이 켜졌는데 알트코인 이거 왜 안 가냐? 왜 이렇게 이제 푸르딩딩하냐 하시는 분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트코인만 급등했었죠. 원래요,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알트로 불이 번져 갑니다.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메인 대장주가 가고, 그 다음 2등, 3등, 저 밑에 있는 소위 잡주라고 합니까? 나중에 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행동을 봐라라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지금 ETF는요, 주로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물론 개인도 있겠죠. 비트나 이더를 폭풍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냥 묶고 더블로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는 기관들도 있겠죠. 저가 매집, 특히 이더리움이요. 끝나면 저는 또 폭등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라고 해서요, 다 장기로 투자하지만은 않습니다. 포잉 투자하는 기관도 있고, 소위 단타를 하는 데도 있고, 선물 옵션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곧 또 일반인들이 광분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게 연말일 수도 있고, 빠르면 늦으면 내년 1분기 언젠가 전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기관들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샀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또 많이 팔 겁니다. 그런 기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TD코인, 미국의 투자은행인데요. 내년에 SEC, 공화당이 위원들, 이제 5명인가요? 투표하지 않습니까? ETF를 승인하냐 마냐. 근데 대부분 공화당이 차지하고, 게럴 겐슬러 이제 나오겠죠. 폴 애킨스가 이제 위원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민주당 소속 한 명이 캐롤라인 크랜쇼, 이 친구 빼주세요. 지금 누군가 로비하고 있죠. 이 친구 한 명 외에는 대부분 공화당밖에 없어서 아마 내년 코인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호재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유효하겠죠. 어느 시점까지 가격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저는 내년 하반기일지 이제 해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락장은 또 시작이 될 거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정 기사로 도배되는 날도 올 겁니다.
일반인 기준에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호재 기사로 도배를 할 때는 언제고 뭐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 뭐 도지 파더라고 해놓고 오르겠죠. ETF도 될 겁니다. ETF 되면 무조건 그냥 상승만 할까요?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때는요 또 팔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든지 명분이 생기든지 과거의 명분 한번 봐볼까요?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2008년도 혹은 뭐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다.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당연히 올 수 있고요. 뭐 전쟁 터질 수 있잖아요. 제2의 팬데믹 장담할 수 있습니까? 테러 날 수도 있죠. 코인 자체적인 어떤 악재, 뭐 테더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 미국 정부가 뭐 지금 20만 개 이상 들고 있지만 뭐 이거 판다라고 그러니까 꼭 팔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상상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과거였던 명분은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면 뭐 환경 오염된다며?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환경 오염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럼 이거 뭐였을까요? 그냥 그때의 명분이었을 겁니다. 테라루나요? FTX요? 코땡땡이요? 미국 대선이요? 그때 당시의 명분은 그때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명분도요. 매우 그럴듯하고 납득할 만 할 겁니다. 미국 대선, 가장 최근의 명분이 미국 대선이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SEC 게리 갠슬러 부정적이었는데 친코인 인사로 바꿀 것이다. 나는 혁명이다. 전쟁도 끝낼 것이다. 뭐 거의 영웅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웬만하면 2025년 내년에 손 털고 빠져나오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1월부터 지금 한 달 만에 이게 하도 조조하니까 24조 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 비싼 가격에. 어마어마하죠. 메타플래닛 일본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따라한 상장사 있잖아요. 42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뭐 하겠다? 비트코인 사겠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회사 사내 보유금 들고 있는 현금으로 비트 샀습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에 비투를 한 겁니까? 투자입니다. 여기 지금 이 두 회사뿐만 아니고 이 코인 뭐 주식도 그렇고요. 지금 B2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여기 지금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회장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년에 미국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위협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 폭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과 금융 시스템 내 과도한 레버리지. 이 빚이잖아요.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B2가 너무 많다. 마진 잔액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은 특히 CME에서 이제 선물 사고 팔고 하거든요. 옵션도 있고요. 여기 근데 수수료가 좀 싸대요. 그러면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늘어났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하루에 뭐 30, 40, 50% 빠진다. 파산이 어마어마할 거고 청산조차 이 청산소가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97년도 IMF 과도한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가 됐다가 빵 터졌죠. 2008년도요. 미국의 안전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부동산에서 버블이 빵 터졌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왜 왔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 거품이 안 생깁니다. 이게 그냥 건전한 조정과 건전한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B2하고 영끌을 전 국민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경제 동력이 오랜 기간 상실이 됐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형 채굴 회사들 주식 뭐 어떤 그 기업들이요. 빚에 빚을 더해서 묻고 더블 떠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비트코인 빚으로 사고 있으면 뭐 전환사채다 주식담보대출이다 이런 게 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오르죠.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꺼지기 전까지는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지금 당장 오르겠지만 향후의 폭락은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40% 상승했다. 채굴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40%가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요.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40%더 많은 전력을 이렇게 전기세를 내야 비트코인 똑같은 한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전 세계 국가들, 기업들, 개인들이 비트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 있을까요? 향후에 더 오를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해보면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전히요. 지금 다시 근데 비트코인만 조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는 또 왜 안 올라? 왜 내 코인들 안 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가격을 보면 또 뒤늦게 탑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가격보다 가치 있는 코인이 맞아? 가치 있는 주식이 맞아? 가치 있는 자산이 맞아라고 하는 것을요. 끝까지 파셔야 돼요. 가치에 집중해서 코인의 세부 정보를 끝까지 파시면 지금 가치는 높은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개발자들이 여기 다 달라붙어 있는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지? 이런 코인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센티멘트에서 대형 고래들이 지금 뭘 축적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 장기적인 강세 신호일 것이다. 1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 지금 그 지갑 개수가 100개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게 역대 가장 많은 고래들이 이더를 축적했고요. 반면 상어랄지 이제 개미들, 새우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알트코인들 폭등 한번 했었잖아요. 뭐 알고랜드, 헤데라, 스텔라, XRP 뭐 이런 것들 엄청 올랐었잖아요. 이게 내년 1분기에 한 이 정도의 폭등이 저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코인이요. 하나만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블랙록의 16자선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뭐 게임이 요즘은 조금 저평가돼 있지만 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은 조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코인이 눈에 보입니다. RWA, 밈코인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오겠죠. 저는 뭐 지금 이걸 뭐 무조건 그래서 사라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다른 것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코인들, 특히 뭐 대장주랄지 조금 시총이 높은 것들 위주로 지금도 조금 여윳돈이 있다면 노리시기에 나쁜 시점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는요. 바닥을 함부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DCA 접근법이 가장 좋아요. 매수한 다음에 반토막 나면 또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제 또 잘못 그 팔 타이밍 놓치시거나 하면 얼마든지 마이너스 98%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게 알트입니다. 이 정도 각오가 없으시다. 그냥 비트 위주로 하시거나 초우량 알트, 뭐 이제 뭐 이더리움이랄지 솔라나 XRP 뭐 요 정도가 적정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도지코인 정도 각 그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죠. USDC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요. 뭐 리플에서도 발행하고 하는데 지금 압도적인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테더입니다. 시장 그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는 게 테더예요. 압도적입니다. 2위가 USDC예요. 이거 이제 토막 상식인데요. 테더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USDC 서클은요. 주로 선진국, 그러니까 뭐 일본이랄지 뭐 미국이랄지 유럽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에 들어왔죠. 선진국은요. 금융 규제가 조금 빡셉니다. 반면에 테더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뭐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뭐 인도, 뭐 아니면 저 아프리카 이런 데요. 테더가 그래서 뭐 중국 계죠. 이쪽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어찌됐건 제가 여기 있는 16가지 코인 다 좋게 보지만 테더와 지금 그 블록체인, 지금 테더와 USDC를 동시에 지원하는 블록체인 7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발란체, 셀로, 이더리움, 니어, 코스모스, 폴카닷, 솔라나. 전 모두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셀로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특히 코인베이스가 셀로가 이제 레이어 1이었어요. 근데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내년 1분기까지 그 이제 업그레이드가 그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인베이스에서 셀로 상패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발표를 한 거죠. 레이어 2 지원은 불가하다. 내년 1월 13일까지 돈 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걸 좀 파보니까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있죠. 바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코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셀로가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되면 둘 다 옵티미즘 계열, 옵티미즘 스택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 경쟁 관계 구도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좀 이유가 눈에 보이실까요? 코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코인베이스 뭐 니들 지금 장난하냐? 라고 어마어마한 뭐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실은 말을 바꿉니다. 갑자기 셀로 상패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셀로 그 레이어 2가 아니라 레이어 1 코인으로 그대로 사고팔게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하죠. 엄청난 욕을 실제로 업계 인사들이 한마디씩 했거든요. 근데 주목하실 것은 레이어 2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평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 지금 뒷단에서 벌어지는 게 그 총만 쏘지 않았다, 미사일만 왔다 갔다 안 하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저스틴 선 아시죠? 이 친구가 그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이유는 뭐냐? 코인베이스에서 왜 WBTC, 그 랩트 비트코인 이거 왜 상폐시켰어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밀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CBBTC죠. 코인베이스 비트코인만 왜 쓰고 우리 거 상폐시켰어? 근거가 뭐야? 니들 맘대로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발을 실제로 했습니다. WBTC는 그러니까 중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WBTC 참고로 비트코인 이거 이더리움이랄지 블록체인 레일 위에 얹어서요. 이거 디파이처럼 초우량 담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WBTC는 중국계예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은 당연히 코인베이스 건데 뭐 서클이나 블랙락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우량 담보로 쓰이는 비트코인이죠. 딱 보니까 WBTC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테드와 서클이 지금 죽을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에 있는 언론이 걸핏하면 테더 퍼드 만들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코인 시대가 이제 막 열렸어요. 코인 이제 뭐 서부 개척 시대 이제 막 열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미래 시장 웹3 시장을 선점하고 뭐 RWA 유동성을 맞는 게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들 아닙니까? 전쟁이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도 보시면 똑같아요. 코인베이스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테더를 상폐시킵니다. 그리고 서클에서 발행한 USDC 유로 코인만 리스팅을 유지하는 거죠. 블랙락에서 코인베이스 투자했고요. 블랙락에서 서클 투자했습니다. 실상 이 셋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코인베이스 유럽에서 테더를 상폐를 시켰고 그에 대한 명분은 유럽의 그 코인 법이 있어요. 미카법을 준수 안 했잖아 너희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뭐 명분이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저의 어떤 뭐 개인적인 결론은 셀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해서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이전이 완료가 되겠죠. 이미 코인베이스의 경쟁사죠. 크라켄 같은 경우 또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테더 라인 이쪽 거래소 또 바이낸스는 셀로의 레이어 2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거래소도 아마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발표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요. 다만 코인베이스는 셀로 레이어 2 지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뭐 추측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도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베이스 자기들 위주의 코인과
비트코인 상품을 밀어주지 않을까. 이것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겠죠. 셀로는 그리고 참고로 시총이요 200이 바깥에 있는 굉장히 작은 코인입니다. 하신다고 해도요 좀 금액을 좀 그렇게 이거 올인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큰 돈을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마지막에 드립니다. FTX가요 챕터 11 재조정 발효일이 1월 3일, 이거 내년 1월 3일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2달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달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 40만 개를 누군가 샀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그들이라면, 소위 내가 세력이라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전망이고요. 아마 틀릴 겁니다. 이거 지금 가지고 단탈한다라는 차원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들이라면 현재 일단 개인적으로 보는 시장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은요. 내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위한 이 정도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에요. 지금 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알트가 이 정도 조정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여기 조정이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이제 5년 후가 아니고 당장 연말 연초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두 가지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의 이유는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12월 18일, 우리나라는 19일 새벽입니다. 일본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죠. 두 번째,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회계 기준이 변경됐다. 이제는요, 빅테크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있었지만 옵션까지 이미 다 승인됐잖아요. 빅테크들 이제는 솔직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한 2달 지나서.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 내년 1월 20일 아직 안 됐잖아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동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이 대선 끝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저는 이건 역시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다섯 번째, 알트코인 현물 ETF. 아직 XRP다, 솔라나다, 블락락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할 겁니다. 신코인 법이 통과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 가격은 지금과 비교는 안 돼 있겠죠. 제가 아직까지는 코인을 의미 있는 수량을 팔지 않았던 이유가 아직 현실화가 안 됐잖아요. 아직 기대감 다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여러 지표들은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지금 비트 많이 올랐지만 상승장의 중간 정도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표들이 지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가요. FTX 채권자 1월 3일부터 3월 초까지 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크라켄과 빗고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받습니다. 그것도 2년이 넘어서.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내년 1월 달 가격을 지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이 만약에 그때 매우 급등하고 있는 포모가 도지고 있는 정점에서 돈을 나눠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왜요? 내가 세력이라면 또 고점에 물리게 할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친구들 아닙니까? 투자는요. 이제 유동성이다 거시를 빼고 그냥 그 자체 시장에서만 보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제로섬은 쉽게 말하면 네가 잃어야 내가 버는 겁니다. 판돈이요.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 엄청 벌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피눈물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상승에 대한 요인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요인은 뭐가 없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달러는 실은 자산에 좋을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게 조금 불안한 요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코인 가격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올랐잖아요. 급등한 가격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실은.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크립토TV, 저나 제 동생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실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아직 그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 시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편향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떨어지면 그냥 줍줍하는 거죠. 돈이 없다, 원화채굴 해야죠.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뭐 또 코인 갑자기 뭐 순환 펌핑이 나와서 눈이 막 휘둥그레진다? 그때 오른 코인 위주로 적당히 분할로 익절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심하게 오르면요. 이 코인을 이제 그 지금까지는 리밸런싱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도지가 너무 올랐어. 뭐 대충 몇 개 팔아서 시바이누에 얻는 격이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내년 갈수록 그 금액을요. 업비트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 사는 게 아니라 그냥 K뱅크에서 빼서 별도 다른 은행으로 빼둘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계속 묶고 리밸런싱만 하다 보면 또 타이밍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이렇다 할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하나씩 현실화 되겠죠. 내년 언젠가 될 겁니다. 그때 오른 코인 위주로요. 분할 익절을 하셔서 뭐 소고기 파티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금만 이제 다시 뭐 이제 그때 당시 저평가 코인을 사셔도 되고 오른 이익에 그 어떤 익절을 했을 때 그 일부는 좀 맛있는 거 그냥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이건 매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감정을 배제시키십시오.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십시오. 이거 뭔 얘기냐면 기계적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결과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분할로 걸어놓고 사지면 사졌다, 팔리면 팔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과감하실 때는 과감한 승부수의 기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니다 싶으면요. 인내하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실은 많은 사이클을 거치면서 연륜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언제 파실 거냐 분할 매도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가 꼭지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참고하시려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